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의 장난으로 제가 전 재산 빵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경제 지식 있잖아요. 평생을 지금 익혀온 그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실수도 있었을 거고 잘못된 판단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리셋되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거의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경제 지식, 재테크 지식은 지금의 박사님 수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재산을 다시 모은다고 했을 때 사회초년생이니까 이제 일단은 거의 빵원에 근접했을 거 아니에요. 학자는 뭐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월급을 만약에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불려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돼요, 저도.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보고 있는 시청자랑 거의 동일한 상황일 텐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을 거다, 나 이렇게 할 거다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데 경제 지식은 만렙인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악착같이 모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모은 돈이 월 100만 원을 모은다 그러면 매월 100만 원 중에 50씩 떼서 50만 원은 한국 주식을 사고 50만 원은 미국 국채를 살 것 같아요. 아, 미국 국채요? 미국 국채는 어떻게 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면 은행 가서 증권사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주식을 할 거니까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뭘 주문하면 되냐면 미국 국채라고 검색을 하면 수십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걸 사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 팔자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살 때 아이 그래 내가 좀 비싸게 살게 그래봐요 5원, 내가 싸게 팔게 그래봐요 5원 10원만 깎아주면 얼마든지 거래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 놈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붙어있는 애들 중에 H 붙어있는 거는 사면 안 돼요. 그 환해지라는 건데, 그 환해지가 뭐냐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중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환해지도 안 하고 거래도 잘 되는 미국 국채,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거 중에서 제일 거래 잘 되는 걸 사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어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채는 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서 미국 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밤에 미국장 거래하려면 11시 반에 주문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실수도 잘해,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거는 좀 자산이 되면, 그건 이제 내가 30대 때쯤 되면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 국내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돈이 적을 때는 국내 장에서 한국 주식 절반, 그다음에 미국 국채 절반. 네, 근데 미국 국채는 H 안 붙은 거. 네, IH 안 붙은 거. 그리고 한국 주식은 코스피 200에 뒤에 TR 붙은 거. 아, 코스피 200에 TR 붙은 거. 그럼 전체를 그냥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다 사고 배당도 재투자해주는 놈을 사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코스피 박살나가지고 지금 뭐 밑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한국 주식을 사라고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젊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23세 취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딱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막 오르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주식을 사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수익증권이라는 걸 가입하러 갔죠. 은행 갔더니 팔더라고요. 열심히 넣었는데 95년부터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 주식을 다 넣었다가 박살이 나고 외환위기까지 갔죠. 그래서 그 계좌를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올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떡하겠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저도 29년차 이코노미스트의 지식을 갖고 가도 좀 맨날 틀리잖아요. 아니, 환율은 좀 맞췄는데 주식은 이만하면 싸다 그랬는데 거기서 다시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더 빠지잖아요. 그걸 보면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우리는 막 시작한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적인 수익이 좋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한 절반 사고.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빠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환해서 버는 거니까. 주가가 오를 때 보면 대충 환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환율이 급등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죠. 종합주가지수 2200 깨지는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00원 넘어서 1500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투자를 하고 한국 주식도 투자를 딱 하다 보면 올해처럼 힘든 시기에는 달러에서 돈을 벌어주고, 또 그러다가 2021년 같은 대박장이 오면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별로 원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때는 안전하게 모으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이 최고라 그러는데, 저는 저축에 대해서, 무조건적 저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인데 은행 예금, 특판 예금 뭐 또는 뭐 파킹 예금 뭐 3%, 2%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수익이잖아. 금리가 7%, 10%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건 되게 무섭잖아요. 믿을 만한 또는 예금 보험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금리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 인플레보다 이자율이 더 낮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부자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만 사면 너무 무서우니까 달러도 사자. 또 달러를 사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박사님 이제부터 환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투자를 못하는 거지. 오르면 금방 떨어질 것 같고 빠지면 금방이라도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러니까 달러, 미국 국채도 좀 사놓고 한국 주식도 사놓고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대박이 났어요. 한국이. 내년에 주가가 또 2배가 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넣어둔 돈 100만 원, 100만 원 넣어놓은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한 200만 원이 됐고 미국 국채에 투자해 놓은 것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그대로 있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러 딱 왔는데 보니까 300만 원 된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비율이 5대5가 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새롭게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주식은 50만 원만,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투자해서 둘 다 250을 만드는 거죠. 아, 이게 밸런스를 계속 비율을 같이 맞춰주는 거네요. 왜? 그게 왜냐하면 자동으로 저가 매수가 그 해에 시장이라는 게요. 몇 년 계속 빠지는 시장도 있어요. 그거는 외환위기 때 제가 갖고 왔어요. 95, 6, 7, 3년을 빠지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증권사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돌아간다면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요. 달러 상품에 투자할 방법이 없었어요. 93년, 94년에 달러에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금융지식을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달러에 투자할 길이 너무 많잖아. 미국 국채를 사도 되고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 미국 외화 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대안이 없었어. 우리 국내 투자자나 국내 사람들이 해외에 달러를 갖고 나고 싶으면 이민을 가든가 유학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할 상품도 많으니까 물을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2년, 1년 정도의 시장의 조정은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죠. 왜? 한쪽이 빠지면 거기다 물을 타면 그쪽이 언젠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시소처럼 흔들리죠. 오를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빠질 때 크게 덜 타지만 오를 때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이 급등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소 타기를 물을 계속 타면서 많이 빠진 거에다 돈을 적금을 더 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물을 타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하는데 한 40년 시뮬레이션 하면서 매년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억 8천 되더라고요. 원금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매월 한 80만 원 저축할 수 있잖아요. 매일 년에 1,00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이게 28억이잖아요. 2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이거보다 더 수익이 좋은 전략들로 원금을 좀 모은 다음에 갈아타도 되거든요.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건 뭐다? 한 방에 베팅하지 말고 왜?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29년차 이코노미스트도 미래 전망 맨날 틀리는데 여러분들 시장에 새로 참가하시는 분이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고점을 잡는다?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 절반, 코스피 200,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나머지 절반, 5대5로 간다고 했을 때 이 금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게 두 개가 보완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이게 왜 좋은 전략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채권이 뭐냐 하면 사람한테 돈을 빌린 채용증서. 근데 누구한테 빌렸냐면 국민한테 정부가 빌린 게 국채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 뭐 이런 것들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중앙은행이 이 경제 위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너무너무 경기 안 좋을 때죠. 저는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금리를 팍팍 인하해 줄 때 사람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국채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계 경제가 망가질 것 같고 나라가 전부 다 어느 나라가 망할지 몰라라고 전부 다 지금 살생부를 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미국 국채 그거 금리 얼마 주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서 누구나 당연하게 돈을 벌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이 싹 사라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거든요. 감사합니다. 10년 만기 국채가 4%면 매년 4% 달러 이자가 나오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구채권의 인기 올라가면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다 사자세가 몰리면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는 무조건 달러.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달러 투자가 처음에 어려우니까 미국 국채라는 가장 거래도 잘 되는 그리고 수수료도 싼 제품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한국 주식이 내려갈 때는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미국 국채가 또 내려가면 한국 주식이 만약에 올라간다 했을 때 결국에 이게 보완관계로 계속 이렇게 되면 개똥돈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거 맞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 똔똔 아닙니다. 주식은 우상향하는 거 알죠? 왜 주식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냐 하면 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하나는 배당을 줘요.
현 주가에서 만약 작년에 정부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줬던 배당이 유지된다고 보면 지금 한 3%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코스피 200TR도 배당을 주나요? 예, 그렇죠. 그 배당을 재투자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옆으로 가도 한 3% 오르는 거죠. 우리의 그 주가 가치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 3% 나면 기업들 매출도 그 정도는 오르잖아요. 기업의 매출이 오르는데 당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설비는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의 이익이 줄질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작년까지 21년이네요. 21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그 세금 내기 전에 난 벌어둔 돈이죠. 이게 얼마 늘었냐면 10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10배. 근데 주가는 뭐 500포인트가 지금 2000포인트니까 이게 4배. 그 한국 주가가 왜 싸다는 이야기 나오는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죠. 이익은 10배 늘었는데 주가는 달랑 4배밖에 못 올랐다. 그러니까 우상향하죠. 또 채권 마찬가지죠. 이자를 4%씩 주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야지. 계속 우리가 이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채권이나 주식 모두 다 놔두면 이게 올라가는데 왜 그걸 둘 다 사라 그러냐면 둘이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주식이랑 채권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쌤 되지만 잔액은 계속 올라가는 맛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데 어디 한 자산에 투자를 하면 버티다가 얘네 다시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르거든요. 채권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어요. 항상. 이게 우리 시장, 이 미스터 마켓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코스피 200TR을 하고 개별 뭐 우량주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들 하지 말라는 이유는? 예, 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돈 번 적이 거의 없어요. 전 투자 전략 팀장만 한 15년 한 사람이에요. 포트폴리오 짜주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런 제가 개별 종목 매매에서 큰 대박이 난 적은 뭐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운이죠. 근데 전반적인 수익을 보면 이 성공 확률, 히트 레이쇼가 높지 않았어요. 왜 별로 없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경제 공부하는 게 제 주업문이 개별 종목 공부는 아침 회의 시간에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자료 이렇게 쓱 보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말이 맞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애널리스트가 다 맞으면 애널리스트가 전부 다 부자지. 그들도 확률이 좀 높다 정도인데 나는 그것도 애널리스트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자료 보면서 공부한 거에 정도에 불과해서 나중에 사실 뒷북처럼 좀 알게 된 게 많은데 왜냐면 내 자료 쓰기 바쁜데 뭐 남의 자료 읽을 일이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샀던 가격이 원금이 아니고 최고가가 원금이야.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더 올라가면 팔아야죠. 매도 타이밍을 보자. 이게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살 때는 되게 잘 사요. 근데 팔았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걸 보고 나면 그 밑에 가격에서 판 내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버텨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언젠가 이제 꺾이잖아요. 꺾일 때 조금만 꺾여서 이상한데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이라 그래봐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싼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손절은 최고가야. 이거에 우리가 단내림 나간다 그러는데 이거에 개개인이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저도 반성을 못 하는데 우리 열심히 바빠 죽겠는데 그 개별 종목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기가 막히게 매도 타이밍 잡는다? 아이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개별 종목으로 보면 너무나 별로인 장인데 네. 이 지수 전체를 그냥 샀을 때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쨌든 뭐 잘 올랐을 때 10배 이상 된 적이 있으니 코스피 200TR로 해가지고 그냥 시장 전체로 그냥 하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또 애매한데 이제 미국 국채 가치가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힘들 때 이제 나중에 좀 돈이 모이면 인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버티면서 물 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 샀다면. 근데 여긴 또 이자도 주고 환율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 너무 싼데 싶을 때는 현금으로 물을 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산이 좀 쌓이고 업력이 쌓이면 나 지금 미국 국채 투자해놓은 데서 환차익이 좀 났는데 그럼 요거 차익 실현을 조금만 해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니까 3달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씩 사자. 돈이 모였을 때. 일종의 말해서 현금의 소스가 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게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코스피 200은 알겠고 미국 국채 하려고 하는데 2년물이 있고 막 10년물이 있고 막 연을 붙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이거 뭐냐? 이거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초보는 단기채. 그래서 보면 그 미국 국채 단기, 뭐 파워,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뭐 울트라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일단 미국 국채하고 한 칸 띄고 단기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단기 그러면 2년 미만. 이거는 거의 달러 MMF예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얘는 채권의 변화가 환율만 그냥 따라가는. 아주 편리한 외화예금. 요런 게 초보한테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중수. 경기가 나빠질 때는 장기채가 좋은데 이런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실 나이가 되면 추천을 해드리자면 미국 10년 국채 이런 걸 사는 거죠. 10년짜리. 그래서 초보 때는
단기가 들어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산이 점점 누적되고 단기 장기가 좀 다르네.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단기는 변화가 크게 없고 장기는 금리는 되게 좋은데 위아래로 좀 가격의 변화가 크다. 이런 거를 인내할 수 있으면 장기. 나 당장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럼 박사님 뭐 사요? 그러면 미국 국채 단기로 사세요. H 없는 걸로.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럼 미국 국채 단기와 장기는 뭔 차이냐라고 했을 때 뭔 차이예요? 제가 정량님이 인복도 있어 보이고 특히 돈이 들어오는 관상이야. 내가 2년 빌려줄게. 자 5%. 근데 정량님이 저한테 보더니 박사님 저 10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2년은 제가 봐도 이 채널이 망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할 때 10%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리고 10%로 10년의 이자를 받으면 결국 원금은 다 받는 거잖아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냐면 금리를 좀 더 달라 그런다고요. 불안하잖아요. 반대로 2년? 뭐 한 달? 이자 안 받아도 돼.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그냥. 네, 제가 이체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이라도 하나 주고 퉁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코스피 200TR과 미국 국채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쭉 갔어요. 네. 가가지고 꿈에 그리던 돈이 좀 모였어요. 펑 튀기는 거를 했어. 몇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돈이 좀 쌓였어 이제. 그만 사업 됐잖아요.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제 이걸로 이것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 이 두 가지만 하니까. 네. 나 조금 이제 이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 더 벌고 싶어. 네.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제가 사업이란 말을 갑자기 딱 하냐면 사업 나오면 세금이 엄청나게 튀어요. 금융종합과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우리가 근로소득 나오는 사업소득 나오는 거에 합산해요. 그래서 최고소득세율이 49.6%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투자해가지고 번 돈의 절반을 정부의 나라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해외 증권 계좌죠.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야죠. 그래서 언제 제가 3억 정도 생겼다. 자, 그걸 가지고 탁 전세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정말 지금 추천하지 않거든요. 일단 역전세난도 위험이 큰데다가 돈이 그렇게 한 번에 묶이면 저가 매수를 못하니까 저는 계속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미국 주식을 사자.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달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려워져도 미국 달러 주식도 어렵겠지만 달러니까 수익이 플러스가 나요. 미국 나스닥 30% 빠져? 환율 30% 올라. 끝이죠. 그래도 배당도 주니까.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면 돈이 더 빨리 벌겠죠. 왜? 주가라는 건 결국 채권보다는 수익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 자, 그래서 1억은 한국 주식 코스피 200TR, 1억은 미국 국채 예를 들어 10년. 그 1억은 이제 계좌를 해외 증권 계좌를 파요. 해외 증권 계좌를 파서 물론 국내에 있는 S&P TR 이런 거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세금 걱정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행복한 상상. 그러면 해외에 있는 계좌를 사는 거죠. SPY 같은 걸 사는 거죠. 바로 미국의 S&P 500에 투자해주는 ETF를 한 1억 사는 거죠. 미국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S&P 500으로 해서 그냥 전체 그냥 500개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걸로.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살 때도 S&P. 이걸 딱 하면 수익률이 점프업해요. 왜 점프업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자산의 3분의 2를 주식에 투자하고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야. 이러니까 아까는 100만 원씩 투자했다 그랬을 때 이 전략을 가지고서 매년 100만 원씩 투자하려면 얼마가 되냐면 4억 6천이 돼.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달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버텨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60%씩 상승할 때 주식 가격 50% 빠진 거 버틸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때 최저가에 아마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해서 투자하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이 박사님 질문합니다. 한 3억 생겼어요? 그럼 전세를 들어가야지. 주거 안정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전세를 들어간다라는 대안을 머리에서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간단해요. 은행 특판 이자, 저축은행 이런 데 가면 7%도 6%도 나오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연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만 비용을 청구해요. 그러면 그 1억을 내가 월세보다 더 잘 운영하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월세보다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갖고 있죠. 또 근데 박사님 그렇게 투자했다가 망하면 저는 끝장인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추천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미국 리츠를 사면 돼요. 이 미국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무려 4%예요. 얘는 가격이 오르는 걸 제외한 연평균 배당이 4% 5%예요. 자, 그러면 전세 들어갈 돈 1억이 있다 그러면 그 1억을 미국 리츠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VNQ 이런 거. 그러니까 SPY만큼 큰 미국의 리츠 펀드예요.
자, 이걸 사요. 사면 매년 4% 배당이 나와. 자, 그걸 가지고서 나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니까 또 월세 낼 돈도 저축하고 있지만 배당 낙물 갖고 월세를 내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주택 가격 오르는 리스크는 해지가 됐고, 만에 하나 우리가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 큰일 나잖아. 근데 미국 부동산 가격이나 한국 부동산 가격이나 지난 10년 돌아보면 이제 같이 가는 게 훤히 보이는데, 뭐 한국에도 부동산 리츠가 생겨서, 그런 주거용 부동산 리츠가 생겨서 집값 상승의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국 리츠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리츠는 좀 그런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대안이 미국 리츠를 딱 사서 월세 들어오는 거 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배당을 받은 걸로 계속 내면, 저는 지금 주거의 안정은 생기면서 미국 집값 오르는 가격도 거기 리츠 가격이 오를 테니까 전가되면서 나머지 자산은 또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주식권,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큰 손실 없게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순간 큰 돈을 벌고 미국 부동산 빠지면 아니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물 타야죠. 우리가 아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월급 받아서 물 타기. 그렇게 해서 미국 리츠의 지분을 늘려서 배당을 더 많이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리츠 가격 오르고 배당도 많이 주고, 리츠가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투자의 대안이 없으니까 해외 미국에 있는 리츠를 사자. 그리고 미국 리츠를 사면 전체 우리 자산의 3분의 2가 또 달러야. 올해 같은 해에 돈 벌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 TR, 미국 국채, S&P 500, 그다음에 이제 미국 리츠, 요 네 개를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갔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초보가 나는 아무 금융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무서워요. 달러는 여기서 더 급등하면 어떡해요? 어떡할까요?만 하고 계시는 분한테 4분의 1씩 해서 한국 주식, 미국 리츠,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사라 그러면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아마 참 어렵지 않을까. 왜 제가 미국 리츠라는 상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억 생겼다라는 말에서 나왔냐면, 그때쯤 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할 테니까 직장 생활은 이제 7년 8년 지나면 대리쯤 되잖아요. 대리쯤 되고 과장쯤 되면 연봉도 올라가요. 연봉도 올라가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제가 열심히 좀 저축한 돈들이 쌓여서 점점 우리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어떤 전세금 정도 나왔는데, 그때 봉착했을 때가 돼야 리츠라는 상품의 매력을 알지. 사실 리츠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리츠는 보면 오를 때는 주식만큼 못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안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값도 빠지니까. 이게 뭐냐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직관적으로 딱 알아듣는 나이가 뭐냐면, 내가 언제 나가서 월세 살아야 될 때. 이게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영님이 이야기하신 이 전략이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신 분들에게는 반반. 이게 제일 쉬운 것부터, 짬짜면부터 한번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짬짜면에다가 볶음밥까지 더하는 그런 올투게더로 이제 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왕초보라면 코스피 200 TR과 미국 국채 요걸로 이제 가대, 요걸로 해서 이제 이거 한번 맛봤잖아요, 이거. 그러다가 한 5년, 4년 정도 하면서 한 사이클 보고 나면 야, 언제 물 탈까? 요거 리밸런싱 언제 할까? 이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한 사이클 봐야 돼요. 한 3년. 이번 사이클은 이제 짧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격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3분의 2 혹은 4분의 3을 좀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그런 걸 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아직은 유리 멘탈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왕초보분들은 코스피 200 TR,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이 두 가지를 반반으로 해서 비율 맞춰가지고 리밸런싱 하면서 매달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걸 추천하되, 나중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나 이걸로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내 친구 이제 뭐 예적금 하는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벌었어 하는 걸 맛봤을 때, 미국 주식 중에서 S&P 500,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국내 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증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S&P 500 중에서 뭐 스파이나 아니면 뭐 VO, 아니면 뭐 퓨퓨퓨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사는데 대신 개별 종목은 좀 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는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박아서 세계로 가시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수가 돼서 여유가 생기면, 특히 그 임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리츠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좀 받아가면서 하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면서, 요거 네 가지로 이제 갔을 때는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딱 최적화되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나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모았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보다 몇 배 정도 더 이제 상승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전략 썼다면? 아마 돈을 그렇게 착착 모으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 자산의 한 2배 정도는 40대에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는 평범한 이제 경제 지식을 가진 분들도 성실하게 그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쉬워요.
거예요. 예. 이 전략이 뭐 깨지더라도 큰 리스크는 없으면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는 자산들을 둘이 편입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만 찬스만 나면 그때 이렇게 투자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만 잘 타면 이게 굉장히 그냥 꾸준히 불어가는 면이 있어서 대략 한 7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되고 네. 한 15년 차 돼서 진짜 승진 한 2번 정도 한 사이가 돼서 내가 그래도 연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악착같이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가 돼버리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돈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운용 규모가 커지는데도 굴러가니까 그리고 물타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29년차 애널리스트 분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열심히 해와서 일군 재산의 2배를 단순한 전략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이제 들으신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 못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저도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오늘 또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와 재테크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